자,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코로나19 또 경제위기 또 세상도 막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철학이 명약관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 두 번째 경제위기 극복, 생명의 위기를 넘어 경제위기를 넘어서고, 그리고 또 권력적 행태 말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우선순위를 국정도 그렇고 또 공동체의 흐름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김종필 TV가 내일신문 창으로 본 세상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른바 세상 뭐죠 그거? 잊어버렸네? 읽어주는 남녀. 맞아. 한치 쳤더니. 예, 그래서 사자성어로 신문남녀라고 합니다. 자, 신문남녀 고고 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환 기자와 함께 내일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기자가 냉철하게 뽑은 3선 첫 번째 기사는 12월 17일자 본인이 올린 기사입니다. 여권 검찰개혁 명분으로 공수처 중립성에 달렸다. 검찰개혁이 명분이 있으려면 공수처의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의 일면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자 재정금융청의 김영수 기자가 올린 2020년 자본시장 결산을 했는데 기업공개 역대급 열풍이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12월 18일 자치행정팀의 이재영 기자, 서울시청 출입하는 이재영 기자가 올린 대기환자 사망, 병상 부족이 아닌 시스템 호실 탓이다. 이런 맥락의 기사를 엄선했습니다. 자, 우리 이명환 기자 친절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이명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12월 17일 날 목요일인데요. 지난주에 저하고 또 우리 같은 팀의 구본홍 기자가 같이 일면에 출고한 기사입니다. 여권의 검찰개혁 명분 공수처 중립성에 달렸다. 이 사안은 사실 바로 이 전날이죠. 12월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에 대한 재가를 내린 후에 그 이후 이제 윤 총장 징계가 적합했느냐, 혹은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이나 진보 쪽,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 면직이나 해임 정도 나와야지 2개월 징계 이건 너무 약하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거꾸로 보수 진영이나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지고 실컷 적폐 수사한다고 앞에다 내세워서 썼던 사람을 이제는 본인 말 듣지 않는다고 갈아치우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그동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돼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대통령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그 본령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검사 집단 일부에서는 이 검찰개혁의 물꼬를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것이고, 거꾸로 여권에서는 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장에 대한 징계는 2개월로 이미 확정이 돼서 이제 집행에 들어갔고요. 내일 그 징계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윤 총장 측에서 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내일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23일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23일 날 이 두 건의 법원의 결정, 이 결정이 이른바 윤 총장 징계 결정과 관련된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요 연장선에서 쭉 살펴봤을 때 결국은 이제 공수처가 또 한번 이러한 결정들을
국민들 이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기령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권이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검찰 권력의 견제 혹은 검찰 개혁의 어찌 보면 에센스 수준으로 익혔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을 여권 주도로 개정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18일 날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야당이 2명의 후보를 추천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처장을 바로 추천하기보다 1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야당이 또 한 명의 공수처 추천위원을 한 명 더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이제 민주당과 혹은 이제 정부, 우리 법무부를 비롯한 추천위원회가 이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28일로 이제 공수처 추천위가 연기가 됐는데 이제 여론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이 여야가 공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치면 국민 눈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정도면 공수처에 그래도 나름 여권이 중립성에 신경을 썼구나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여권 편향적 경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편향적 입장을 내세웠던 분이 공수처장이 됐을 경우 실제로 민주당과 여권의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 자체도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검찰개혁이라고 친다면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라든가 뭐 이런 측면들이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찍어낸다. 이런 여론이 거꾸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 그리고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이 사람들의 중립성 여하가 상당 부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예, 두 번째 꼭지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는 우리 재정금융팀의 김영숙 기자가 2020년 17일 날 출고했던 12월 17일 날 출고했던 2020년 자본시장 결산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올해 이제 국내 기업 공개 이른바 이제 IPO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 공개 시장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갖지 못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청약 경쟁률과 최대 규모의 청약 증거금들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건데요. 아마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로만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건데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뭐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이 기업 공개 시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저도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용어들 별로 안 봤는데 따상이라는 용어가 올해 아무튼 자주 등장했어요.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첫날 공개 첫날 그래서 뭐 따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자주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시장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후반기에 자주 등장했었다. 이러다 보니까 증거금으로 1억 건 정도를 넣었는데 공모주를 뭐 10주 안팎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게 꼭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보다 이 기업 공개 시장에 몰린 자금이 1.5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숙 기자는 이거를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부양 정책, 뭐 이게 이제 주식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높였고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뭐 이런 매력 효과, 그러니까 투자처가 마땅히 다른 곳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이거 직접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냥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렇구나 이 정도로 보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건데 이게 후반기에 아무튼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명과도 관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예, 예. 18일 날 우리 자치행정팀의 이재영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상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이재영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병상의 부족 현상이라기보다는 병상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부실해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그 이른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제 11월 말, 뭐 12월, 그러니까 겨울 시점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세계적으로 대유행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우리가 1, 2차 유행기에는 비교적 선방을 했는데, 그래서 K방역이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3차 유행기 때는 우리도 지금 이걸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1, 2차 때 잘 막았다고 해서 3차를 너무 낙관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병상 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재영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은 수도권의 경우에 수도권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면 이 사람의 이제 병상을 배정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각 그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각 지자체로 접수가 되면 이 지자체가 중대본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본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지부,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시청 이렇게 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병상 배정 팀이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가 한 6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배정 팀들이 각각의 병상을 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상 배정을 뭘로 주고받느냐 하면 카카오톡이라는 이 SNS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영 기자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10명 혹은 100명 이하 정도, 수도권이 100명 이하 정도가 된다고 치면 6명을 산술적으로 나눠서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실시간으로 배정하는데 유익한 장치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3차 대유행 때 수도권에서 하루에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누적된 환자, 그러니까 3일 연속 나온다 치면 최소 3,000명 가까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거의 3,000명 가까이 나오는 숫자를 6명의 의사들이 이거를 병상 배정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SNS를 잘 봅니다만 앞에 보였던 글씨를 보려면 자꾸 클릭을 해서 위로 올려거나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는 것, 이거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 우리 정부가 가졌었던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들 해야 된다는 건데, 다행히 기사 나가고 나서 의사들을 한 2명 이상 더 충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본 시스템을 완전히 다 아직 바꾸지는 못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을 시스템이라든가 해야죠. 이런 네. 측면들도 다시 네. 한번 살펴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예. 이제 지적을 했던 기사입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목,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병상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부실 탓이라고 진단이 됐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또 쾌도난마로 빨리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개선 권고를 하면서 일면 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